소개를 너무 간단하게 하셨는데, 아, 음, 배우는 법을 배우는 배움의 기술, 배운다라는 단어가 지금 3번 들어갔는데요. 그 읽기 기술이거든요. 요즘 문해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읽기 기술인데, 음, 제가 이제 그 읽기, 문해력 관련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한 25년, 30년 전에, 30년 전이네요. 어, 이 일을 하게 된 이제 계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로. 그 사람들이 읽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이제 독서 모임에 갔는데, 책을 읽고 와서 이제 토론하는 모임인데, 좀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이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다, 기억나는 게 없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고 나면은 그 책의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기억나지 않는 데다가 제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책을 잘 읽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인터뷰를 해보니 다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어서 이상하다. 뭐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머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물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문자를 읽는데 뇌는 아무런 협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이렇게 읽는데 그냥 눈으로만 읽고 머릿속을 거쳐서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읽는다고 말하지? 나는 왜 이게 읽고 나면은 뭐가 남지? 네, 라고 이제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 그 읽은 문자들이 그림이나 영상으로 바뀌거든요. 영상으로 바뀌어서 그 이제 나만의 어떤 캐릭터와 시공간, 그다음에 사건들이 막 전개가 되기 때문에 책 읽는 게 이제 굉장히 몰입이 되고 재미있어요. 그게 문학이 되었건, 이야기글이 되었건, 정보글이 되었건, 정보글도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처럼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았고, 제가 되니까 남들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이제 왜 예전에 제가 알던 친구들이 또 독서 모임에서 사람들이 그랬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배운 적이 없는데 나도 역시 왜 배운 적이 없는데 나는 읽기가 될까 이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해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읽기가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내 머릿속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 이제 독서를 가르치는 그런 곳에 가면 이런 방법론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얼마나 글이 읽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눈뜬 소경이란 뭐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세상이 기호 천국인데 이 기호들이 우리에게 이제 수없이 말을 걸어오고 있는데 그게 아무런 그 기호들과 대화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들의 답답함과 고통이 내 고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좀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잠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배워서 사람들한테 좀 못 찾는 거니까 알려주면 되겠다.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독서단체를 이제 다 다녀봤는데 역시 거기도 이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 강의도 실은 듣기도 문해력이 읽지 못하는 사람은 듣기도 잘 안 돼요. 어, 그 듣기에는 최초로 우리가 하는 것이 듣기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 그 엄마하고 굉장히 친숙한 이유가 엄마의 소리에 되게 익숙해져서 그렇거든요.
맛보거나 볼 수는 없지만 뱃속에서 듣기를 먼저 하잖아요. 듣기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듣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듣기는 우리말에 한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hearing하고 listening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hearing은 그냥 기능적인 어떤 청각 기능을 말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뭐 밖에 뭐 파나 고구마 사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그냥 들리듯이 그죠? 근데 리스닝은 뭐죠? 생각하며 듣는 거거든요. 주의 집중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닝 부분이 문해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듣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리스닝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리스닝에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다시 그 공감하는 것과 반감을 갖는 두 종류의 이제 듣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부터 우리는 내가 공감하는 것은 수용을 하고 반감이 드는 부분은 멈추거나 아니면 이제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히어링의 부분을 비고츠키나 피아제는 내적 언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내적 단어는 태어날 때부터 내적 소리는 언어는 듣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멸되지 않아요. 이 소리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은 소리통이잖아요. 그래서 모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몸이 악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내적 언어가 되는 거예요. 리스닝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골라 듣기와 간추려 듣기를 하죠. 골라 듣기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제 듣는 거. 그런 걸 골라 듣기라고 하고 간추려 듣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은 문해력과 관련된 듣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혹은 책을 읽을 때 책도 그 작가의 소리가 글자가 된 거니까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간추리면서 읽어야지 그게 문해력인 거예요. 역시 듣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말을 할 때도 아무 말이나 씨부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순서대로 인간은 발달하는데 이게 결국 다 하나의 리터러시라고 하는 문해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해력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그래서 저하고 이제 쭉, 뒤에 이제 PPT 보면서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도입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PPT는 멈춰 있습니다. 어, 그, 어, 듣기, 읽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순서대로 이제 인간이 발달을 합니다. 이게 다 문해력과 연관이 있는 기능들이고요. 듣기가 가장 먼저죠. 문해력을 보통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이제 가르치는데요. 이때부터 읽기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왜냐하면 이때 문해력을 가르친다는 것은 인지적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서에는 문해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사회문화적 접근을 하는 문해력과 그다음 인지적 접근을 하는 문해력이 있어요. 근데 사회문화적 접근을 하는 이런 독서 방법들은 대부분 이제 환경 요인인 거죠. 부모와 또 가정, 학교, 또 교사,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어떤 도서관 환경,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되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어떨 때는 무슨 책을 읽혀야 된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독서 관련된, 독서 동기부여하는 책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책들을 쭉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서 읽어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독서 동기부여를 하는 한 권의 책 읽어주는 그런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했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안 본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독서 동기부여하는 독서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은 개인 체험수기나 간증집 같은 것이에요. 어떤 이론과 근거를 바탕으로 독서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독서가 국어과의 하나의 분야예요. 국어과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읽기라는 그 분야에서 이 독서까지 다뤄버려요. 그런데 독서 선진국에서는
독서가 국어과에서 분리가 되어서 독서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학문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학만 연구하는 석학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경과학이나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방법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심적 기제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신경과학은 뇌과학이고요. 인지심리학은 역시 우리가 심적 기제도 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은 약간 심적 기제에 더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학문이에요. 둘이 다른 학문이거든요. 서로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학문인데, 이제 두 곳의 어떤 방법론으로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책을 읽힐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론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게 신경과학이나 인지심리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이론과 근거를 바탕으로 독서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실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좀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국어과 이제 에서 이걸 다루고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글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학문의 어떤 문법적인 체계나 이런 데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독서학이 그 독서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 개인이 내가 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책을 몇백 권을 읽었더니 뭐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대상이 어른이 쓴 책이기도 하고요. 개인이 해서 성공 사례 같은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거를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은 어른들의 교육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보고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처럼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책도 쓸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간증집, 개인의 어떤 간증이나 체험, 수기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독서학은 학문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탄탄한 실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찾기가 쉽지 않고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독서 지도나 교육으로 나와 있는 책들은 대부분 영어권에서 독서학이 이제 학문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연구 개발된 이론들이 우리말로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독서 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아까 그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대학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이 읽어지니까 굳이 이거를 배울 필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실은 이제 다른 학문에 실은 관심이 있었는데 찾다 보니까 이제 없어가지고 또 어떤 뭐 좀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갈 수밖에 가게 됐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배운 게 영어권에서 만들어낸 이론을 우리말로 번역한 그런 이론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랑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국어 국문학과라고 했을 때 한국어로서의 언어와 그다음에 문장, 글로서의 국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와 글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글은 다 언어로 쓰여져 있죠. 그죠? 그래서 실은 문해력은 언어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독서 지도를 할 때 링귀스틱이라고 하는데, 언어학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언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의문론, 형태론, 그다음에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분야를 다루는 것이 언어학이에요. 근데 독서 지도가 딱 이 언어학에 이것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학은 어떻게 보면 응용 학문이에요. 신경과학이나 인지심리학, 그다음에 교육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언어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제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른 학문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나온 것이 독서학이었는데 이제 이런 걸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영어의 언어와 한글의 언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순의 이제 다름도 있지만, 언어는 언어가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영어를 구조 언어라고 하잖아요. 위치어, 구조어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토시어라고 말을 하죠. 조사가 토시가 붙어 다니잖아요. 근데 영어는 토시라는 게 없잖아요.
우린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은 은는 이가가 붙고 을을이 붙으면 주어 목적어 이렇게 이제 그 단어의 성격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I love you라고 했을 때 I는 나고 love는 사랑하다고 you는 넌데 여기에서 왜 나라고 하는 I에다가 우린 나는이라고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는이라고 하는 영어가 없잖아요. 는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있어야 되잖아요. 없죠? 그래서 영어는 토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 로망서는 다 토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디클레이션이라고 했던 이런 것들이 어미 변화, 남성, 여성, 중성 막 이런 거 엄청 외웠잖아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다 유럽 로망서여서 토시를 달고 다녔던 언어거든요. 영어는 탄생어가 아니거든요. 영어는 게르만어, 그다음에 그 그리스어, 헬라어 이런 영향을 받은 라틴어 이런 그 영향을 받은 어떻게 보면 조합된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라틴어, 헬라어가 게르만어가 되고 게르만어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유럽 로망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토시를 다 떨어뜨렸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외울 게 너무 많고 문법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토시를 떨어뜨린 대신에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정해줘 버린 거죠. 그래서 문장이 맨 앞에 나오면 주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위치어가 아니니까 어때요? 그 주어가 맨 뒤에 나와도 우리는 뭐죠? 의사소통이 되죠.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의미가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는 이거 위치 바뀌어버리면 의미가 다 달라져 버리죠. 그죠? You love me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해 완전히 다른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토시를 다 떨어뜨리고 위치를 딱 이제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면 주어다. 동사 뒤에 나오면은 목적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알아들으시죠? 네. 네.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 보니 이 독서학의 이론도 우리 글에 적용하기가 참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제가 이제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독서 단체를 다 가봤는데 다 그 강의를 들으려면 그 독서 지도 관련된 공부를 하려면 실은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이 문해력이 학습 능력이거든요. 문해력이 없으면 듣기도 잘 안 된다니까요. 이 간추려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 문해력을 가르치고 나면 애들이 다 하는 피드백이 뭐냐면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들려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 글을 읽으면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알겠어요. 또 심지어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도 알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읽기 능력, 실은 학습 부진은 읽기 부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부터 제가 뭐 학교 선생님들 교사 연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교육 운동을 한 지가 이제 30년이 됐는데 만나면서 애들한테 읽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학교 도서관 막 이런 데 다녔겠잖아요. 말하면 우리 애 한글 읽을 줄 아는데요. 다 100이면 100, 다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100이면 100. 그래서 글을 읽기 위해서 문자를 해독하는 거, 문자 해독을, 암호를 해독하는 거, 문자 해독을 하는 것은 가장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글을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웠나요? 학원에서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대학 가서도 배운 적이 없으시죠? 근데 갑자기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 해가지고 우리 엄청나게 우리를 막 무섭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에 막 해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해가지고 막 해겔의 변증법이 1등급 애들 이제 변별한답시고 해겔을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수능 문제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굉장히 엄청 무서운 문제들이 수능에 이제 막 지금 돌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듣도 보도 못했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저는 이제 이걸 읽기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실제 영어로는 reading strategy라고 해요. 읽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의 이름이 무슨 읽기 전략 연구소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이제 그 독서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reading strategy라고 합니다. 물론 리터러시라고 하는 단어도 쓰죠. 그 리터러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의미고 인지적 접근을 그 모국어가 완성이 되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가 자유롭게 되는 모국어가 완성이 되는 그 아이들에게 전략적 읽기의 문해력의 방식을 가르쳐요. 인지적 접근으로. 그것을 리딩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해결을 해주려고 이제 어쩌지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영어라는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의 독서학 이론인 거예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톱다운 방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서 지도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실 환경에서 얘네들 다 독서 중심의 교육으로 다 바꿨거든요. 개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올 거라는 걸 얘네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교육을 먼저 바꾸거든요. 그래서 다 교실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제 학교마다 도서관 세워주고 2km 반경에 도서관 다 세우고 그리고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을 직접 통권으로 다 읽어요. 요즘 뭐 온책 읽기라고 뭐 한다면서요. 저희 학교 이제 학부모 중에 교사분이 있으셔서 일반 학교 교사분이 있으셔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도 책 한 권을 우리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글들은 잘려서 올라오잖아요. 소나기. 그러면 소나기의 그 절정 부분만 한 페이지 정도만 잘려가지고 들어오죠. 근데 소설이라고 하는 게 앞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봐야지 그 부분만 봐서는 소설을 읽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프랑스, 독일 같은 곳에서는 뭐 소나기면 소나기 그냥 책 한 권을 가지고 수업을 해요. 세익스피어 뭐 이런 단테 이런 책을 가지고 다 읽고 그걸 가지고 독서 수업을 하고요. 모든 교과 수업이 결국은 다 독서 수업이에요. 독서 수업인 거예요. 수학 수업도 과학 수업도.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 교사 연수할 때 특히 이제 자연과학 선생님들, 언어 선생님들 제가 이제 수업 그 기획하고 계획하는 이런 코칭을 하는데 목표 세우고 이제 수업 지도 6가지 6종 세트를 다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개학 전에. 수업 기획을 하고 수업을 구상하고 수업 스케치를 하고 계획안을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도안을 짜고 활동지와 질문지를 만들고 이런 6단계를 다 거쳐야 수업 준비 한 차시 수업 준비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언어팀 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들은 언어 선생님이 아닙니다. 독서 교사입니다. 자연과학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들은 수학 선생님이 아닙니다. 독서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제 그 정체성을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모든 수업이 다 가치관 수업이자 언어 수업이자 또 문해력을 이제 키우는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톱다운 방식을 이제만 있는 이유가 교사들 그 리딩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급 프리랜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급 리딩 스페셜리스트들은 제가 지금 리딩 스페셜리스트들을 양성하고 있잖아요. 읽기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서관이나 학교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읽기에 문제가 있는 읽기 부진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그 연령에 맞게 계속 문해력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전담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톱다운 방식, 지도 방식이 들어가는 그 이론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실은 보트업 방식, 그 상향식, 하향식이란 뜻입니다.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위로, 어떤 요소로 모든 학문은 그래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요소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알면 그걸 다 아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물리학을 공부를 한다. 그럼 물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원자나 운동 뭐 이런 것들이겠죠. 에너지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물리학을 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게 물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단어들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원리로 어떤 자연 법칙, 자연 공식 같은 거, 물리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공식에 의해서 그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원리라고 말하죠.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요소와 원리를 아는 것이 공부예요. 그것처럼 문해력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읽으려면 글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원리로 문장이 되고 단락이 되고 한 챕터가 되고 책 한 권이 되느냐라는 거죠. 글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야기글과 정보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글은 이야기글대로의 요소와 원리가 있겠죠. 정보글은 정보글대로의 요소와 원리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굉장히 보트업 방식으로 차분차분하게 천천히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론이 또 없어요. 없어서 저는 이제 어른들도 대상이었지만 아이들도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톱다운 방식으로 가르쳤을 때 예, 그 톱다운 방식은 또 읽기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찌어찌 해서 제가 이제 보트업 방식과 톱다운 방식을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독서학의 이론들을 이제 근거로 제가 구체적인 어떤 도식을 만들어서 지금 뭐 20년째 아이들 어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이게 이제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나는 읽고 있지? 나는 어떻게 읽고 있지? 라는 걸 내가 나한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을 때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정보를 처리하고 있나, 내 뇌에서는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런 방식으로 내가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고 거기에 이제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이론의 뒷받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 이론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이제 대중들에게는 이걸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은 도식이 나오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이제 매뉴얼이나 도식이 있어야 그 도식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익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식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저도 제가 이걸 누구한테 이제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이제 위험할 수 있고 또 이론은 있지만 실제 임상이라는 건 또 다르잖아. 이 이론을 많은 사람들한테 했을 때 효과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조심스럽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걸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독서 캠프, 또 방과후 학교, 그다음에 리딩 스페셜리스트 과정, 아카데미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저한테 임상 사례가 쌓여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30년, 교육우동 한 지는 30년, 그다음에 실제 이걸 지도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됐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걸 공부하고 나니까 이거하고 교육학 공부하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교육의 그 어떤 천혜의 조건에서 자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서로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셔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해가지고 야반도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가까운 저 남도의 섬에서 몰래, 부모님이 찾으면 이제 맞아 죽으니까 몰래 부부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 출퇴근이 안 돼. 그래서 그 관사가 있었는데, 선생님도 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집에 가시고, 육지로 집에 가시고, 섬에서 좀 큰 섬이었죠. 그래서 육지랑 거리가 먼 무인도가 아니라 그 섬에 이제 관사에서 정교과 선생님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태어났죠. 그래서 어,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을 하셨고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가방 던져놓고 들로산으로 엄청나게 이제 뛰면서 놀러 다녔고 그래서 이제 뭐 뒷산에 나 모르는 동물들이 없었고 나 모르게 핀 꽃이 없었고 온 동네를 막 쑤시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위아래로 오빠 남동생이었거든요. 오빠 친구들, 남동생 친구들하고 이제 머스마들하고 막 동네를 갈고 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 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 녹초가 돼가지고 엄마가 찾으러 밥 먹으라고 막 온 동네 떠나다니게 제 이름 불러가지고 이제 저 이제 뒷덜미 잡아가지고 이제 밥 먹어야 된다고 데리고 가서 밥 먹고 나면 밤에 할 일이 없잖아요. 뭐 TV가 있어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깡촌에. 근데 이제 저희 집에 굉장히 책이 많았어요. 고전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임어당 전집 기억나요? 지금도. 삼국지, 수호지, 세계문학 전집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아동문학 전혀 없었습니다. 다 어른들 책이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책을 꺼내 읽은 거죠. 근데 그 책을 꺼내 읽으면 책이 그 읽으면 저는 그게 다 영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이제 그, 그 동네 어떤 시공간 배경 쫙 묘사가 나오고 등장인물들 묘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앞에 30페이지 정도는 다 시공간 배경과 인물 묘사거든요. 이때 이게 이미지로 바뀌지 않으면 그 다음에 책으로 책이 읽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이게 이미지로 바뀌지 않아서 다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게 바뀌었을까요? 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책은 상상력으로 읽는다고 말하잖아요. 상상력은 공상이나 망상,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상상화를 그려봐 라고 말하면 애들이 뭐 그려요? 죄송한데 좀 화면 좀 켜주시면 좋겠어요. 절반 이상의 화면을 안 켜고 계셔서 제가 좀 여러분들 얼굴을 뭐 이것도 인연인데 그리고 뭐 오늘 보고 또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는데 얼굴도 못 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켜주세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화를 그려봐 그러면 애들이 UFO 외계인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건 망상이에요, 망상. 외계인 없잖아요. 망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력을 혹시 이 세상에 없는 뭐 창조하라고 하는 건 아이들에게 창조주가 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닌가. 이 상상력을 잘못 배운 거예요, 지금. 교육의 3대 키워드,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입니다. 사고력은 지능으로 알고 계세요.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창의력, 창조성으로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력도 다른 말입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고를 잘못해서 그래요, 광고를. 그리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광고 따라 엄한 짓 하다가 시간도 다 보내고 돈 다 쓰고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상력만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 책 읽기에서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 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은 10세 이전에 굉장히 많이 빠르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키워야 돼?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상상력은 공상, 환상, 망상이 아닙니다. 상상력 영어로 imagination이에요. imagination. 무슨 말이죠? 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면 안 돼. 말했어요. 머릿속에 뭐 떠오르세요? 코끼리가 떠오르시죠? 네. 코끼리라는 그림이 떠오르시죠? 그 코끼리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들은 건 소리였거든요. 코끼리를 본 게 제가 코끼리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소리를 들었는데 왜 머릿속에서는 그림이 떠오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맛을 봤을 때, 냄새를 맡았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그 다른 감각을 그림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 imagination, 이미지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본 적이 없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은 떠올릴 수 없습니다. 맞나요? 네. 본 적이 없는 건 떠올릴 수 없어요. 그럼 상상력이 풍부해지려면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직접 사물, 사르트르는 즉자적 사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제 사물을 엄청나게 봐야 됩니다. 이름이 있는 1차 사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나무, 강, 뭐 꽃, 뭐 강아지, 사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게 10세 때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놀이를 통해 놀면서 이야기와 함께 친구와 함께 부모와 함께 이미지 섭취. 저는 이미지 섭취를 너무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들로산을 놀러 다니면서 어, 온 동네를 다 샅샅이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다른 마을까지 제가 넘어갔어요. 그 길을 잃어가지고 막 여러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거기에 뭐 물레방앗간에 시냇가에 우물가에 온갖 이야기가 있죠. 귀신들 이야기, 연애 이야기, 불륜, 뭐 살인 사건,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어린이 아동 문학이나 그림책을 읽지 않았지만, 실제 저는 너무 많은 그림책과 민담과 신화,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단절됐잖아요. 아무도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있고, 나가봐야 아파트 구조 똑같아. 아파트 정원은 심어져 있는 나무들 똑같아. 가셔도 캠핑장 다 똑같아요. 가서 삼겹살만 구워 먹고 오시잖아요. 그 많던 꽃, 그 많던 동물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시골 가도 없어요. 할머니 집도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이미지가 너무너무 빈곤합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못 읽는 겁니다. 그럼 영상 보면 돼. 지금 이미지 시대고 영상 시대고 이미지 천국이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지나 만들어진 이미지나 영상은 만질 수 없어요. 냄새가 없어요. 질감이 없죠. 맞나요? 네. 인간은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거든요. 근데 이미지나 영상은 시각밖에 없어요. 시각.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흘러가 버리잖아요. 멈춰서 저는 아직도 나비의 날개짓 소리가 아직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꽃이 피어서 그 꽃을 보려고 이렇게 멈춰서 등굣길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내가 안 움직이니까 나비가 이제 꽃을 찾아서 왔는데, 그 나비의 날개짓 소리 있잖아요. 그 나비가 날개를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스쳐서 꽃에 앉더라고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나비의 날개짓 소리,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 떠 있었던 구름, 따뜻했던 그 햇살, 그다음에 그 시골에서 나는 냄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장면으로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카드들이 제 안에 너무너무 많이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학습 여행, 비전 트립이라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이제 같이 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헬라 문명을 배우면 애들하고 그리스 아테네, 크레테 섬, 사모스, 로도스 막 이런 섬 애들하고 배 타고 막 다니고 그러거든요. 쿠바, 멕시코, 과테말라, 중국, 러시아, 거의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들에 가서 또 굉장히 우리하고 좀 이질적인 문화에 이 이미지도 엄청나게 섭취를 했죠. 이것들이 이제 제가 아무래도 글을 잘 읽는데 더 잘 읽게 만드는 이런 게 실은 배경 지식이고 스키마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뛰어놀다 집에 가서 세계문학을 읽었는데 그 책이 다 영상이 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테스를 읽었어. 거기 나온 주인공들 있잖아요. 그 주인공들이 우리 동네 그 언니하고 저 윗동네 오빠랑 물레방앗간에서 몰래 연애하는 거 내가 봤거든.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딱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언니 오빠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내 머릿속을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저는 외국인을 본 적이 없었겠죠. 그 어렸을 때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게 상상력입니다. 그럼 10세 전에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림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그림책 특강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그림책 특강 또 무료로 열게요. 그럼 그때 들어오셔서 들으세요. 그림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림책을 단순히 한글 깨우치는 학습의 도구, 지식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림책은 상상력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림책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공해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평생 독자가 될지, 상상력이라고 하는 세계가 형성이 될지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그래서 이제 교육의 어떤 천혜의 조건에서 제가 자랐다고, 나가면 이미지 섭취, 들어오면은 책 읽기. 그래서 이미지 섭취, 책 읽기,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 공부가 너무 유치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안 한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마터면 제가 열심히 했다면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죠. 어디 뭐 전문지에서 일 뭐 연락이 하고 있었겠죠. 근데 내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책 숨겨놓고 많이 읽었고요. 맘만 먹으면 전교 1등 금방 했습니다. 저는 돈 주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맘 먹고 뭐 학교를 가면은 다 수석,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지 내가 내 돈 내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 학원을 다니고 막 학교 공부한 그러지 않았어요. 막 성적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주변에 이제 막 걱정하면 막 간섭과 개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귀찮아가지고 막 시험 공부해가지고 탁 전교 1등으로 다 올려놔. 그럼 다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성적이 막 널뛰기예요, 널뛰기. 어.
그렇습니다. 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세 때인데 저는 이제 그랬어요. 이거는 10세 때는 부모들이 되게 많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10세 때는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양육의 시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정에서 부모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이 직전에 있는데 독서가 문화가 아닌 나라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어른들도 뭐 1년에 책을 뭐 1.5권인가 읽고 막 이러잖아요. 독서가 문화가 아닌 나라여서 독서 문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독서 환경에서 제가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정교과 선생님 계셔가지고 저희 거실에 있는 책이 다 읽으면은 과학 선생님 방에 들어가면 과학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어려운 어른들 책이었는데도 그 책을 꾹꾹 제가 읽었어요. 읽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면 과학쌤한테 물어보면 돼. 우리 마을에 지식인은 선생님들이에요. 옛날에 지식인은 선생님이었죠. 지금은 지식인이 널렸고 네이버도 네이버한테 물어봐도 답을 해주지만 예전에는 집에 책도 없었을 뿐더러요. 마을에 다 무학자들,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문자 문맹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대졸이라고 학교에서 뭐 가정조사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도 대졸, 엄마도 대졸 하면은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내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막 중퇴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 되게 20대 같지만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지식 환경, 독서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제 복이 많았던 거죠. 가난했지만 이제 복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와 대화하고 또 책을 읽고 책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게 당연해서 저는 그리고 지금 이제 30대, 40대 부모님들이 워낙 학벌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저보다도 똑똑하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이렇게 10세 이후에, 10세부터 20세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가 10년 학교의 이름이, 그 이유가 10살에 들어와서 20살에 졸업하는, 뭘 하려면 10년은 해야지. 그래서 10년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10살이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인지적 접근으로 문해력을 먼저 가르쳐요. 읽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요. 왜냐하면 공부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되는 기술, 먼저 배워야 되는 건 읽기 기술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딩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기계가 기계를 만들고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과학기술, 무슨 코딩, 늦어요, 이미. 배워야 되는 유일한 기술이 있다면 읽기 기술밖에 없어요. 이 기술은 평생 기술이에요. 이건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유행을 타지 않아요. 5차 산업혁명이 들어와도 이 문해력은 가장 막강한. 우리나라가 왜 수능 문제가 언제부터 바뀌었을까요? 2016년도부터예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 최순실 정국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봄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세계 경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보스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조 연설을 하는데 그때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조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쭉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 뉴스를 보고 그 관련된 책들을 다 제가 택배로 받아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있는데 이제 다 아시니까 빅데이터가 어쩌고 AI가 어쩌고 사이보그가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교육 비전을 발표합니다. 세 가지 분야에 이 세 가지에서 다시 여섯 가지로 갈래가 나눠요. 3, 6, 18에서 18가지의 지침을 발표합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의 세기의 교육 비전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초 문해력입니다. 이상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면 과학, 기술에 막 이런 거여야 될 텐데, 그죠? 다 과학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기초 문해력입니다. 두 번째가 역량, 세 번째가 인성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역량과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해력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문해력이 맨 앞에 나왔고, 그래서 문해력 앞에 기초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금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문해력이 뭔지, 문해력을 왜 해야 되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 그러고 계시죠? 근데 그걸 이제 정부 정책 위반자들은 받겠죠? 문해력이 뭐야? 얘네들도 그랬겠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학교에서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문해력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문해력을 키워야 될 텐데 지금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도 교사도 시스템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독서가 문화가 아닌 나라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교육이죠? 그 입시를 중심으로 문제 풀고 외우고 그런 거잖아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 왜? 이미 교육 마피아가 거의 공룡이 되어 있어서 다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그거 이제 이게 바꾸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겠죠. 공교육부터 시작해서 사교육 시장까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꿀 수가 없으니 수능 문제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 수능의 그런 문제들이 다 고급 문해력을 요구하는, 그래서 영어 수학은 어떻게 되는데 국어가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국어에서 변별력을 만드는데 늘 발표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해결을 몰라도, 해결을 배운 적이 없어도 그 문맥, 글을 읽을 줄, 문해력이 있으면 그 앞뒤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돌을 맞고 있는 거죠. 무엇이 어째? 하면서 돌을.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는 EBS 방송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학교에서 교과서만 공부를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 수능에 또 그런 문제가 나와요. 맞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고급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의 판을 뒤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바꾸고 있고, 수능 문제를 바꿔놓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갈까요? 사교육, 대치동,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근데 독서나 지식은 절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어려서부터 급하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독서가. 문해력도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문해력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준비가 탄탄하게 잘 되어서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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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야 이 문해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자랐던 그 환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은 두 분야가 있습니다. 다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독서학의 석학들의 연구 결과, 이론을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실험을 했고 이 이론의 이름은 무엇이며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회문화적 접근이 있고요. 하나 인지적 접근이 있어요. 사회문화적 접근은 교실에 학급 문고를 어떻게 배치하고 도서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권해줘야 되고 집에서 엄마가 부모가 어떤 시간에 책을 읽어줘야 되고 뭐 책이 집에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책이 좋은 책이며 아이가 일기부진일 때는 어떤 교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회문화적 접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아이한테 책을 어떻게 읽어주면 좋은가요? 이런 다 질문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고 들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지적 접근 방식을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책 목록 이런 것만 자꾸 물어보셔요. 실은 이건 문화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다 코칭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0세 때 이런 독서 문화라고 하는 습관이 길들여져야 돼서 이건 부모 일이다. 얼마나 똑똑한, 나보다 더 똑똑한데 하고 계시겠지. 교육이 되게 관심도 많으시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질문을 보면 알아요. 질문을 보면. 그래서 최근에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 때문에 막 난리가 났고, 거기 또 보니까 어휘력 난리인데, 어휘력을 그렇게, 뭐 책 보니까, 제가 지금 저도 책 쓰느라고, 얘네들 어떻게 썼지 하고 이제 제가 방송 보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놀랬고, 안 되겠다.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또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는 어떻게 했지? 정말 너무 실망했고, 뒤에 이제 무슨 중3 아이들의 필수 단어 해가지고 뭐 한 30페이지를 붙여놨던데 어휘는
그렇게 배울 수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우리 영어 단어 막, 뭐, 7만 단어 이렇게 무식하게 외웠지만, 실제 외운 그 7만 단어를, 저는 7만 단어를 외워봤거든요. 외우다 포기했고, 어, 음, 음. 근데 실제 우리가 글을 읽고 말하고,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쓸 때 그 7만 단어 쓰나요? 못 씁니다. 왜 그래요? have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100가지도 넘어요. have는 가지다라는 의미로만 쓰지 않아. have a seat, 뭐 have a lunch, 먹다, 앉다, 뭐 이런 온통 맞는 동사 다 쓰죠. 그 100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인데, 그죠? 그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우리가 다 외울 거예요. 외워도 그 문장에서는 무슨 의미로 써야 될지는 그 문장의 문맥 안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과밖에 지금 다른 애를 오늘은 들어야지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고 있었는데 막 회의해야 되고, 막 뭐 스터디 해야 되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밀고 들어오니까 다 까먹고 다시 또 그 애를 둘 수밖에 없는데, 사과가 무슨 뜻이에요? 사과. 빨리, 열고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사과. 동의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플을 말하는 거예요, 애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사과란 단어를 외울 때 뭐라고 외우셔요? 과일. 빨간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네네, 그렇게 외우죠? 자, 틀렸습니다. 틀린 것도 맞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과라는 의미가 결정이 되려면 주변에 다른 단어들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과, 배, 감, 포도. 자, 사과는 뭡니까? 과일이죠. 자, 다시 사과, 파리스, 아테네, 헬레나, 트로이, 아가멤논. 이 사과는 뭡니까? 아름다움이죠. 미의 여신에게 그 사과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이제 그 그리스 고전을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과, 에덴, 이브, 하와, 뱀. 사과 뭡니까? 과 예, 선악과, 유혹, 원죄. 자, 사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사과는 무슨 의미예요? 대답을 못해야지. 모릅니다. 어떤 그래서 락강은 기표뿐이다라고 말해요. 기의는 없다. 기표뿐이다. 기표는 기의,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버려요. 우리는 의미가 있고 거기 지우개 빨리 찾아오라니까. 왕짜증? 네, 맞죠? 그래서 어휘를 그렇게 발라내서 어휘를 기계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면 사전적 정의를 외우고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어휘가 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방송에 한계가 있고 사람들은 또 그 목록을 받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췄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휘는 절대 그렇게 늘지 않거든요. 저희 학교 부모님도 엄청나게 간증이 많아요. 애들이 저희는 이제 다 그 고전을 동서양 우리 고전을 그게 교과서거든요. 애들이 책을 엄청나게 읽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하고 대화를 하면 부모가 어이가 딸려가지고요. 애들하고 대화를 못해요. 근데 그 아이의 수준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그래요. 저학년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몰래 공부를 하세요. 얘가 이제 뭘 물어보고 뭐 대화를 하는데 모르는 어휘가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대화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일상에서 쓰는 용어는 몇 단어 안 돼요. 500단어면 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만 한다고 어휘력이 늘지 않겠죠? 우리가 쓰지 않는 고급 어휘들은 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그 책을 가지고 책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어휘가 늘어요. 그리고 그 책 내용에 있는 그 어휘가 앞뒤 어떤 관련과 문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사전적으로 내가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게 되거든요. 어휘력도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떼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외우고 단어 시험 보고 사전 찾기 하고 물론 책을 읽을 때 이제 급할 때 사전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은 해야죠. 하지만 이런 형식의 교실 환경에 어떤 형식의 학습으로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100%. 자, 문해력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체를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있는데 하나가 어휘력이고요. 하나가 독해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해마다 지금 EBS에서 처음엔 읽기 하다가 인재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해마다 특집 방송을 했어요. 6부작. 또 올해는 독해력을 가지고 또 뭐 6부작 뭘 낸대요. 저 지켜봐야겠죠? 뭐 성인들 문해력을 다룬답니다. 제가 이제 지켜보려고 해요. 저도 이제 보려고 해요. 독해는 이제 컴프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독해력 부분이 인지적 접근이에요. 실은. 근데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저하고 전문가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실제 해본 분들은 알아요. 해본 분들은. 그래서 지금 3급 과정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그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오프닝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어휘력이나 사회문화적 접근은 부모가 문화를 만들어야지 환경을. 그래서 10세부터 이제 들어오면 이때부터 인지적 접근을 하려고 저는 개발을 해놓고 준비하고 임상실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전 단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이 터져서 부모님들이 이제 한때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해도 부모님들 습이 안 돼 계시니까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더 어린 애들부터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면 10세 들어와서 바로 이걸 못 가르치니까 한 3, 4년을 까먹어요. 시간을. 근데 지금 뭐 동서양 고전에 우리 고전에 언어도 10개씩 배워야지, 애들 예술도 해야지, 막 현장 학습도 가야지, 캠프도 가야지, 비전 트립도 가야지,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10년도 부족한데 앞부분에서 3, 4년을 까먹어 버리니까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애들을 졸업을 시키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린애들 우리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그림책으로 철학하는 아이라는 캠프를 먼저 열었죠. 열고 애들 모집도 6세부터 하자 우리가. 선생님들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애들 똥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애들 막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막 울고 걔들을 어떻게 데리고 캠프를 합니까? 막 난리였어요. 그래도 안 된다. 우리가 해야지. 해가지고 근데 저희 학교 이제 입학 연령이 6, 7세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7살이 들어와서 17살이 졸업한 학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문해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은 이제 그런 건데 조금 이따 제가 좀 답변 드리려고 하고 책도 좀 두 분야로 제가 쓰고 있어요. 사회문화적 접근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부모와 학교가 그다음 인지적 접근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PPT를 보면서 그럼 인지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은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링귀스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문론. 그래서 이제 그 듣기 부분에서 듣기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애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간추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뱃속에서부터입니다. 문해력은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0세부터 3개월까지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적 언어, 내적 소리를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옹알이를 얘가 하는지, 눈을 맞추는지 이런 것들이 체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옹알이를 할 때 애들이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시력이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아이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얘가 아이는 감각이 있거든요. 똥을 싸고 나면 기저귀 젖으면 얘가 울잖아요. 배고플 때 우는 소리, 똥 싸서 우는 소리, 졸려서 우는 소리가 다 다르죠? 그럴 때 이제 그 소리를 엄마는 잘 알아듣거든요.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우리 애가 졸리구나. 근데 아빠들은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다 나는 우는 소리가 똑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어떤, 뭐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엄마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애기 엉덩이가 젖어서 찝찝하구나. 엄마가 빨리 치워줄게. 엉덩이 뽀송뽀송해졌지? 기분 되게 좋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내용이 뭐죠? 감각과 관련된 우리 지금 이제 몸을 푸신 저 류희경 선생님도 계시는데 셋째는 잘 키워보세요. 네. 이 단어들이 다 감각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소리들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얘가 하루에도 뭐 대여섯 번씩 똥오줌 싸니까. 맞죠? 그럼 아이는 내 찝찝한 이 감정, 이 감각이 이런 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감각과 이 소리를 일치시키죠. 그죠? 그리고 감각이 있으면 감정이 생겨요.
맞죠? 찝찝하면 얘가 감정이 생겨서 우는 거잖아요. 근데 짜증나 이 말을 못하니까 우는 얘들은 모든 감정을 다 울음으로 우는 거나 웃음으로 표현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럼 이 감정 언어를 애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감정이 생기면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 생겨요. 생각이 생기면 의식이 생겨요. 이게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감각, 언어들을 엄마가 반영해서 계속 아이에게, 아이하고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는 내적 언어가 있고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소리로 되반영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문해력의 준비예요. 그럼 이제 3개월에서 이제 6개월 사이에 이제 애들이 베블링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거든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지금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책으로 써볼게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0세부터 10세까지가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 이게 준비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인지적 접근을 이제서야 할 수 있고요.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어휘와 추상적인 단어들, 상위 개념, 학습 용어들이 들어와요. 이때부터 문해력을 시작하자면 늦어요. 왜? 배경 지식이나 문해력은 절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천천히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글자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애들이 한글 깨우칠 때. 소리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 소리를 나를 자꾸 뭐 예를 들어서 야호라고 자꾸 부르는 거야. 야호. 사람들이. 네, 근데 이 그 소리가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있는 거죠. 아이들은 문자로 인식하는 그림으로 인식하죠. 야호라고 써놓고 자꾸 그림 문자로 써놓고 야호라고 읽고 있는 거예요. 소리와 문자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맞나요? 처음에는 소리와 자기 감각과 감정을 연결시켰죠.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리가 더 중요해요. 소리가. 우리 책을 읽을 때도 어때요?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소리 내서 읽지 않는데 속으로 소리 내서 읽어지죠? 소리가 없으면 잠든 거예요. 맞죠? 내가 글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뭘 읽을까요? 세기말에 문학은 새로운 물결을 맞이했습니다. 이 문자를 읽어요. 그럼 내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가 읽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문자와 소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소리가 먼저입니다. 읽기 전에.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냥 말을 하게 돼 있죠. 말을 흉내내.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미러링 한다고 모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맘마 하다가 엄마라고 엄마의 입 모양과 소리를 계속 보면서 아이들은 일치시키거든요. 그래서 맘마 하다가 엄마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소리하고 자꾸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자꾸 야오라고 읽는데 그래서 이게 이 그림으로 인식을 해요. 패턴으로.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패턴으로 인식하다가 초도 효과라고 해서 그 문장의 첫 번째 글자를 가장 많이 기억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중간의 낮자를 가장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야가 간판에 야자수라는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호,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제일 먼저 애들이 읽잖아요. 그래서 야호의 그 야자가 간판에 야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것도 야네? 그래서 그 야를 애들이 문식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글을 읽을 때. 그래서 이제 야만 읽고 다녀요, 야만. 저것도 야, 이것도 야. 이런 걸 이제 둔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문자를 먼저 아이들이 인식하거든요. 그런 것이 소리와 역시 문자를 연결하는 거. 글을 읽을 때도 처음에 이제 소리 내서 읽잖아요. 그래서 책을 왜 읽어줘야 되냐면 아이들은 책을 읽어주는 게 문자를 몰라서도 그렇지만 소리가 문자와 같다. 이 소리가 이 글자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키기 위해서 소리 내서 많이 읽어줘야 됩니다. 소리를 엄청나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들어본 소리여야 해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 읽을 때 처음에 애들이 떠듬떠듬 소리 내서 읽게 만들죠. 내 소리와 문자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함께 읽죠. 그 다음에 혼자 묵독을 하죠. 묵독을 할 때 그 소리가 자기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혼자 읽고 있어도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죠. 머릿속은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도 불러내야 돼요. 그게 다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은 그림으로 바꾸는 능력, 문자를 내가 본 것을 소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걸 다 상상력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문론이 이제 이런 것에 해당이 돼요. 의문론이, 이제 PPT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올까요? 형태론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프로소디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리는 음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단어에도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띄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높낮이가 있죠. 운율이죠, 운율. 음소체계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소리로는 이런 음절이 있고, 그 다음에 형태로는 접두사, 접미사, 스템이 있죠.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우리말도 접두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접두사만 가지고 이제 말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라자로 뭐 시작되는 말, 미미, 미자로 끝나는 말, 이런 걸 이제 노래로 부르면서 이게 이제 말놀이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민족에게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형태론이에요. 그래서 문자에서는 그 형태가 이제 어떤 형태로 자음과 모음이 만나고 그래서 어떤 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이런 낮자들이 다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고 이제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품사론이라고 해서 문장. 이 단어들이 모여서 이제 문장이 되겠죠. 네, 문장들이 모여서요. 그래서 단어 하나는 의미를 가질 수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문장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고정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에덴, 파리스, 트로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장 안에 있어야 그 의미가 확정됩니다. 자, 문장은요. 다른 문장들과 함께 있어야 한 단락 안에 있어야 그 문장의 의미가 결정되는 거예요. 맞죠? 이 단락은요. 한 챕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맥락 읽기, 문맥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통틀어 리딩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문론부터, 그다음에 형태론, 그다음에 통사론, 그다음에 의미론, 마지막에 화용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베이스라고 하는데 텍스트 기반으로 그 문장을 읽는 거.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한 화용론은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상황 맥락에 따라서 그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독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골격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론서들에는 있는데 이제 대중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학자는 아니에요. 학자라고 하는 것은 연구실에서 맨날 실험하고 공부하고 글만 쓰는 뭐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저는 이제 교육자지 학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학자들이 쓴 책을 읽습니다. 직접 1차 텍스트를.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읽어서 제가 좀 대중들이 좀 편하고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중간 매개자, 중간 다리 역할. 네. 예, 아직 PPT 안 넘겼어요. 초반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넘길게요. 이제 초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제가 PPT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계약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겨를이 없었어요. 아무튼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문화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가름하고요. 그 문해력은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발달 단계도 독서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뭐 삐아제니 뭐 콜버그니 막 이런 사람 다 발달 단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문해력의 발달 단계가 있어요. 나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단계에 맞게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과 그 활동 방법들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인지적 접근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걸 인지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리딩 스페셜리스트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볼게요. 이제 PPT 넘길게요. 빨리빨리 넘길게요. 이제 이런 형태로 될 건데 이제 볼게요. 이 공교육에서 처음으로 제가 30년 전에 선생님들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이 문해력이 무엇인지를 거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어문 교수가 중학교…교원대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나서 청주교대 교수가 됐어요, 국어과.
근데 자기가 중학교 때 담임을 했는데 국어 교사를 했는데 애들이 지능이나 정서나 집안에 문제가 없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대요. 학습 부진 아이들이. 도대체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해력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그 학습 부진인 아이들을 대학생들을 이제 봉사로 해가지고 방과 후에 그림책을 읽어줬는데 뭐 조금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학교 안에서 문자 문맹 혹은 문해 문맹자들을 양산하고 있고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공교육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교사들 키우는 교수니까요. 저는 이 책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구에 한 100명 정도 교육복지 운동을 하시는 활동가들을 제가 읽기 전략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한 2년 반 정도. 이제 자기 구에서 구청장이 이제 이 사람의 책을 보고 문자 문맹을 해결하겠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이제 예산을 써서 뭘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아니 그 구청장한테 나를 만나봐라. 이 선생님은 20년 전부터 이것을 했었고 방법론도 있다. 근데 이 책은 방법론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방과후에 그림책 읽어줬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서 보지 마시고 도서관 가서 빌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청장이 이제 이 책을 저를 줘가지고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바빴고 학교도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뭐 제가 겨우겨우 이제 누가 부탁을 하셔가지고 2년 반을 정말 죽을 둥 살 둥 거기에 되게 멀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왜냐면 이분들이 애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2년 반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구에서 하는 것까지는 이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 사람이 학교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고발한 사람이고, 또 보면 2016년도인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비슷하죠. 다보스 포럼,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 책 나온 거, 그 다음에 수능의 문제가 바뀌고 있는 거. 이런데 이제 우리한테 이런 걸 노골적으로 빨리빨리 말을 해주고 대책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숨기고 있는 거죠. 수능 문제만 바꾸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각자 도세. 그래서 이제 또 사교육으로 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폭발한 게 저는 이번 EBS의 당신의 문해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책 내용이에요. 잠깐 보면은 중학생 창우인데 글은 읽지만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글조차도 한글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다 학습지로 배우고 오잖아요. 공교육인데 나라에서 그걸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이게 방치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이 지경으로까지 외면한 한국 공교육의 현 주소를 탄식한다. 라고 이 종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폭로하고 있고요. 읽기 부진화를 학교에서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대면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조차 이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문자 해독과 글 읽기 저게 이제 문해력이잖아요. 이게 똑같다라고 한글 읽을 줄 아는데요. 이 이야기예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리터러시에 대한 교사들의 피상적 이해가 문제의 본질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계적이고 양적인 입시 중심의 시험 중심의 이런 교과과정 책 한 권 읽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읽기 발달을 문해력을 계속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 해결책이 뭐로 나오죠? 아이로부터 출발하라, 입체적으로 파악하라, 전문교사 양성하라, 시스템 구축하라. 이러면 누가 못해요? 아직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언제 할 거예요? 네. 교사들이 문해 문맹자인데, 네. 그 다음에,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식이 없다는 뜻이고요. 이런 이제 그 문해 문명이 민주주의를 지금 지식 정보 사회잖아요. 지식 기반 사회잖아요. 끊임없이 지식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지식을 계속 우리가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데 문해력이 없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대학 갈 때, 취직할 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끝. 그 읽는다는 것이 이제 다 자기계발서 아니면은 부동산 주식 투자하는 이런 책밖에 지금 읽고 있지 않잖아요. 어려운 책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지금. 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난장판인 이유도 저는 책을 읽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는 의식 있는 시민이 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시민은 시민대학을 다녀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다양한 수준 높은 그런 독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의견과 아젠다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의식이 높으면 정치도 의식이 높아집니다.
근데 시민들이 의식이 낮으니까 정치도 이제 저 모양인 거고, 물론 정치가 의식이 높아져서 시민들도 의식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좀 그러기는 요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저희 나라가 걱정이에요. 그 이유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 아이들도 어른들도. 어른들은 다 먹고 살기에 바쁘고 애들은 입시 준비하느라고 언제 책을 볼 겁니까? 죽어서나 책을 볼 수 있을지. 뭐 나이 들으면 이제 눈이 침침해서 다 유튜브로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정보 그 싸구려 가짜 뉴스, 가짜 정보에 접해가지고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제가 우울하고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치지만 독서문화 운동을 이제 하려고 토요일에 이제 온가족 책 읽는 토요일에서 독서문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가족이 책을 다 읽어야 그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독서문화로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또 사회가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요. 그래서 트럼프라고 하는 저런 괴물이 대통령으로 됐는데 이 사람의 선거 전략이 저교육층을 타겟팅으로 했답니다. 그다음에 브렉시트 되게 이제 어려운 아젠다인데 저 국민투표에 붙여버린 거예요. 다수의 대중이 지금 굉장히 이런 저교육층인데 선진국일수록 저교육층들이 되게 빈부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사교육으로 돈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빈부차가 교육의 격차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민주주의는 또 다수결인 게 있잖아요. 이걸 이제 탈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완곡한 브렉시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OECD 꼴찌. 자, 읽기에는 문자를 읽는 거, 문자 문맹과 문해 문맹이 있는데 우리는 문자 문해 문맹률이 5%도 안 됩니다. OECD 국가는 2년에 한 번씩 세계 문해협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5%도 안 된다고 이제 올리니까 다 깜짝 놀랐죠. 왜? 다른 나라들은 문해 문맹률을 올리거든요. 문해 문맹률이 한 50% 정도 돼요. 우리가 문해 문맹률을 올리면 우리는 몇 프로일까요? 90%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전 세계 선진국이 한국을 배우자, 한국의 교육을 배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문자 문맹률을 보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문해 문맹률을 보고를 했더니 꼴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읽기에서 기초적 문해와 기능적 문해가 있어요. 기초적 문해는 일반 교육의 교육 목표이기도 해요. 읽고 쓰고 세마기. 문자 문맹에서 벗어나는 거 정도가 목표고 그 이상의 교육은 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생각하고 사고하면 똑똑해져 버리니까 똑똑하면 노조 만들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계속 이제 시험 중심의 주입식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능적 문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고급 기술이에요. 이거는 상류층들이, 예전에 귀족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죠. 기능적 문해는 의미를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지식을 재생산해내는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해력이라고 말했을 때는 지금 기초적 문해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기능적 문해가 돼야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저 리터러시를 말했던 겁니다. 글은 정보글, 이야기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독서학에서는 저렇게 분류해요. 문학, 비문학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글은 70%, 이야기글은 30% 정도 된답니다. 글을 이해하려면 아까 맥락 말씀드렸잖아요. 사과 기억나시죠? 그 맥락이 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결정적 요소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지능과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과
굉장히 폭넓은, 얇지만 굉장히 폭넓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가 글을 읽었을 때 누가 훨씬 더 글을 잘 읽냐면 언어력이 뛰어나고 IQ가 좋은 애들이 책을 더 잘 읽을 것 같죠. 독해력 때문에.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격차도 너무너무 컸어요. 그게 배경 지식이 굉장히 얇지만 골고루 잡독을 한 그런 풍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글을 잘 읽었습니다. 왜 수능에서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나오냐면 배경 지식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들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있는 아이들이 그 수능의 지문을 읽었을 때 굉장히 글 파악을 해서 답을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수능은 이미 나온 기출 문제에서 나오지 않아요.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나오지 않죠. 한 번 더 나오지 않은 지문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글이어야 고급 문해력을 변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의 그 어려운 변증법, 그 텍스트에서 지문을 뽑아내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야 돼요. 대한민국 수능생이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지문을 찾다 보니 고전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고전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제가 그 문제를 풀어봤어요, 직접. 그래서 해결의 배경 지식이 없어도 글 맥락, 독해력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나라고 이제 풀어봤더니 풀 수 없었습니다.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그 잘라진 그 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소나기라고 하는 내가 전체 글을 읽어야 그 부분으로 잘라진 그 내용이 이해할 수 있듯이, 왜냐하면 의미는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수능 끝나면 그 수능 문제를 애들한테 풀리거든요. 중학교 3학년짜리 반이 있는 아이들한테 그 수능 문제를 풀렸더니 애들이 만점 맞은 애들이 이제 그 해결 문제 같은 걸 이제 애들이 풀어버린 거죠. 우리 애도 또 이제 아직 해결은 배운 적이 없는데 만점 맞은 아이들이 이제 뭐 서너 나왔고 나머지 애들 한두 문제 정도 틀리더라고요.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한테 풀려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풀어봤는데 학교 홍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인생이 이제 집 학교밖에 없고 사례가 이제 학교하고 캠프 이 사례밖에 없어서 이제 자꾸 사례를 거짓말을 지어낼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 아까 단어도 주변에 있는 그런 단어들 때문에 그 의미가 정확해지듯이 해전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있지만 경험, 제가 들로 산으로 온통 이야기와 이미지 섭취를 했을 때 그런 글들을 굉장히 쉽게 읽었던 것처럼 그런 걸 사전 맥락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제가 이미 경험했던 것이 문해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어휘력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그 어휘력과 연결되어 있는 실제 사물이나 이야기, 사건들 함께 맥락으로 함께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읽기 부진은 이제 학습 부진인데, 잠깐만요. 제가 패드 좀 쓸게요. 이야기는 많고.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스키마타가 먼저거든요. 이 스키마타가 저는 이제, 물론 평생 스키마타는 쌓이죠. 우리가 50에 또 경험하는 읽는 책과 스키마타가 있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이 책이 다시 스키마타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매튜 이펙트라고 해서 가진다가 많이 가지고 못 가진다가 뭐 적게 가진다, 그런 뜻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스키마타로 들어와서 또 다른 책을 읽는데 또 굉장히 빨리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텍스트는 글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글, 정보글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의 학문은 연역법, 학문은 방법론인데 연역법, 귀납법, 최근에 유추법이라고 하는 유비적 추론이라고 하는 유추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연역법으로 했고 텍스트를 다 경전에다가 기록을 했죠. 학교가 없으니까요, 학문이. 근데 이후에 학문이 나왔고 균화법으로 인문, 사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세 분야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검증된 텍스트예요. 자, 이걸 이제 읽기 위해서 이게 이제 텍스트가 되어 있는데 0세부터 10세까지 스키마타 이미지와 하위 개념어. 왜냐면 상위 개념어는 하위 개념어로 설명을 하죠. 상위 개념을 설명할 때 철학은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다. 철학과 생각은 다른 어휘인데 같은 어휘군에 속해요. 그리고 철학은 상위 개념어고 생각이 하위 개념어에 속하죠. 하위 개념어를 많이 알아야 상위 개념어를 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때 일어나야 되고요. 모국어가 이제 완성이 되면 10세에서 읽기 전략 리딩 스트레티지를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이제 10세까지 막 선행학습하고 뭐 딴짓 하느라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4학년 정도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초문에 한글을 다시 가르칩니다. 한글을 모국어지만 잘하지만 언어학적 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론, 소리값부터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어떻게 모음과 자음이 나왔는지 이제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 짧게 가르치니까 저희가 이제 제대로 다시 가르치는 거죠. 평생 써야 되는 언어인데 누구한테는 정확하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던 형태론, 뭐 통사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되면 이제 기능적 문해를 가르치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비로소 책을 읽게 돼 있어요. 독서 학습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학습을 위한 그 문해가 있고요. 문해를 위한 학습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문해를 위한 이게 문해를 위한 학습이라면 이때부터는 그 학습을 위한 문해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 모든 책은 어떤 인생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아래에서 나와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세계관은 5번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아카데미에서 세계관 수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생관은 2가지가 있고요. 가치관은 3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애들이 텍스트를 막 읽고 있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책 읽기가 또 굉장히 쉬워져요. 스키마타 형성됐죠? 문해력 배웠죠? 읽기 전략 배웠죠? 이거 배웠죠? 그러면 이제 텍스트는 어떤 텍스트가 와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1차 텍스트를 읽으려면 고전을 읽어야 된다. 그럼 누가 번역해 놓은 게 아니라 그 고전은 이제 헬라스 고전, 라틴 고전, 중국, 인도 고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독일 고전이 있는데 그 1차 언어를 배우면 돼요. 라틴어 헬라어 배워서 헬라스 고전, 그 다음에 이제 한자 배워서 중국 고전,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이제 10여 가지 현대어까지 해서 언어를 배워서 이 텍스트를 1차 언어를 가지고 읽게 만드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빨리빨리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 뇌는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뇌가 책을 읽을 때 뇌는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눈은 문자를 보고 있더라도 뇌에서는 그 문자를 기억 부호로 바꾸고 이미지로 바꿔내고 그룹핑해야 되고 의미 단위로 청킹 단위로 묶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남기고 버리고 남기고 버리고를 계속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그 요약된 축약이 아니라 그냥 중요한 내용만 핵심 내용만 남기죠. 이게 결국은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는 것을 읽기가 된다라고 문해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뇌가 굉장히 바빠야 되거든요. 졸 시간이 없어요. 졸 수가 없어요. 뇌가 저걸 하느라고 엄청나게 칼로리 소모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읽기가 잘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미숙한 독자와 능숙한 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능숙한 독자가 되려면 이런 리딩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읽기 방법론으로 교육을 하면 이걸 밖에서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하면 50%에서 60% 정도는 문해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문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글만 잘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메타커그니션 말을 하는데 많이 요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메타커그니션을 갖추면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언어와 글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읽기 전략을 배우고 나면
이게 언어도 얘들이 잘해요. 그래서 이제 10여 개의 국어를 하는 건데, 글과 언어는 같은 것이에요. 읽기 전략을 배웠는데, 이상하게 언어 능력도 이제 높아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글을 잘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게 되고 의사결정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다보스 포럼에서 21세기의 교육의 새로운 비전의 두 번째 있었던 역량 부분이 있죠. 이 역량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문해력과 이 두 번째 역량이 굉장히 밀도 있게 연결이 되고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감정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문자를 보면은 문자의 후두엽에 이미지가 맺히고 그게 소리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와 소리가 만나서 전두엽으로 옮겨오거든요. 이 전두엽이 사고를 지배하는 사령관이 있는 중앙 시스템, 사고 시스템인데, 이 전두엽에서 감정을 일으키는 감정 호르몬을 배출하는 곳이 전두엽에 있어요. 그래서 ADHD 아이들이 사고하지 않아서, 책을 읽지 않아서,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얘가 활성화가 돼야 이 감정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서 ADHD 아이들이 많아졌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일본의 뇌과학자들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어때요? 되게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우리가 몸이 움츠러들고 막 손에 땀이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운동령인 부정엽도 자극을 줘버려요. 문자인데. 그래서 뇌 전체가 활성화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책 내용에서 막 달리기를 해. 그러면 뇌가 막 숨이 가쁘잖아요. 이거는 운동 감각력도 감정뿐만이 아니라 운동 감각 기관도 자극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발달을 하게 돼요. 운동신경도 감수성도 이렇게 풍부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게 책 읽기예요. 그래서 뇌를 가장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서하기예요. 독서예요, 독서. 자, 넘겨볼게요. 이게 이제 이런 과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감으로 받아들일 때 세포가 기억해 4분의 1초 동안 저장을 합니다. 주의 집중하는 것을 attention please 했을 때 그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택할 때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항에 있으면 ladies and gentlemen, attention please 이제 이런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막 뭘 하다가도 그 방송에 귀를 기울이죠. 그죠? 그럼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내가 attention 한 것만 형태인식이라고 하는 판으로 옮겨요. 형태인식은 영어로 패턴 커그니션입니다. 패턴이 뭐죠? 그림이잖아요. 이미지. 문자도 원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림 문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표의 문자, 한자, 이집트 이런 게 다 표의 문자거든요. 그 다음에 표음 문자, 알파벳, 소리를 기호를 넣고 거기다 소리값을 입힌 것을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우리말이 표음 문자죠. 네, 그 다음에 선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남겨요. 셀렉션을 하죠. 단기 작업대에 올리는데 이게 뇌에서 정보 처리하는 과정이 읽기 과정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요. 단기 작업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7개, 단어는 3개에서 5개입니다. 이런 걸 매직 넘버 7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집 전화번호 빨리 기억했다가 주문하고 잊어버려야지 저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면은 레인맨 같은 사람들이 이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주소록 한번 봤는데 주소록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망각해야 되는 그 뇌 부분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기 작업대에서 장기 작업대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이때는 무한히 저장할 수 있는데 인출이 되지 않을지언정 한번 보고 배운 것은
우리의 무의식, 장기기억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기억의 관건은 인출이 용이하도록 이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학습법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학습법도 뇌과학자들이 다 밝혀놨어요. 이 학습법이 좋다, 저 학습법이 좋다. 이것도 간증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뇌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이 학습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우리도, 나 자신도 텍스트입니다. 나는 내가 그동안 읽은 것이 나예요. 읽고 경험한 것이. 내가 먹은 것이 납니다. 내가 그동안 다 먹어치운 것이 나거든요. 맞죠? 그래서 나 자신도 텍스트입니다. 사람이 텍스트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람이 텍스트예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 작가의 텍스트가 들어오죠. 그래서 책은 작가와 텍스트와 독자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저하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톱다운 방식도 배우면서 저희하고 독서 클럽도 하고 있거든요. 매주 독서 클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책 4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4권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생각이 탄생하는 자리가 이 단기 작업대예요.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우리는 내가 어떤 스키마타를 갖고 있는지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단기 작업대 위에다가 올려놔야 돼요. 뇌는 문장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뇌는 숫자와 이미지와 단어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올려놓을 때도 이미지와 단어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활성화시켜서 스키마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쪽에서 또 어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위에다가 한 작업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소리 이야기할 때 내적 언어가 있고 이건 되게 기능적인 청각 능력이고요. 대화하는 소리가 있는데 대화 소리는 제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공감하는 소리와 반감의 소리예요. 이것이 책을 읽을 때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건 생각하는 소리거든요. 생각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안의 소리로 작가의 소리, 내 안의 소리와 작가의 소리가 여기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공감이 일어나는 것과 반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야. 두 번째, 나랑 생각이 똑같아. 세 번째, 나는 A라고 알고 있었는데 작가는 Z라고 말하네. 전혀 다르게 말하네. 이게 반감이죠. 똑같아. 나랑 생각이 비슷해. 공감이죠. 그 다음에 처음 들어본 소리야. 내 텍스트에는 이런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따져봐야겠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다 나올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공감할 때도 반감이 일어날 때도 처음 들은 이야기야도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이걸 해야죠. 이것이 이제 1차 생각이에요. 이것들을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단계로 뭘 해야 되냐면 사유를 해야 됩니다. 사유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리해낸 이 내용을 이 사유의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고 남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변하지 않을 거면 살지 않을 거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책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계속 살 거면 뭐하러 책을 봐요. 내 생각대로 그 이전 방식대로 살면 되지. 책을 읽는 거, 배우는 것, 남과 대화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다른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읽은 만큼 오늘 이제 저희 연구소 팀이 스터디를 했는데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가 되는 것은 배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동그라미가 세모가 되었을 때 이 상태를 배움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변화는 누가 강요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일어나지 않은 것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지만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지식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배움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벌써 10시인데 9시 50분인데 우리 언제까지죠? 11시까지인가요? 네. 자, 빨리 넘어가 볼게요. 아까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쉴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요, 우리 뇌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문해력이 있는 사람의 뇌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을 단위로 그룹핑, 의미 단위로 묶어서 조직화, 기억 부호로 만들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하죠. 이 과정이 책을 읽음과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이게 안 되니까 문해력을 따로 떼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책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밖에 없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벤 다이어그램이죠. 그다음에 이거 회사 조직도 같죠? 위계적 질서를 갖는 거. 우리 뇌세포가 꼭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뉴런이고 이게 신경 줄기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얘가 이쪽의 뉴런이 여기가 이제 저장고예요. 파일이에요, 파일. 그래서 비슷한 단어 어휘군이 여기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철학이다 그러면 철학, 생각, 사유, 사색, 사고 이런 단어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가서 막 다른 단어들을 찾고 있어요. 자동으로 찾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가지가 마인드맵처럼 뻗쳐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줄글 형태로 뇌는 기억을 못해요. 줄글 형태로 우리가 책을 읽으면 읽음과 동시에 다 뇌에 박히면 새겨지면 참 좋겠지만 얘네들이 다 해체가 돼요. 해체가 돼서 단어나 이미지 그 다음에 단어나 이미지로 얘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이 잘 되려면 단서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정서와 함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억 단서라고 하는 부호와 함께 있을 때, 그다음에 이야기와 함께 들어갔을 때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법에 고대에도 암기술이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기억술이라고 교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책이 없잖아요. 다 스승이 말한 것을 다 귀로 듣고 기억해야 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기억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법이 있다면, 시험 치는 기술이 있다면 얘네들은 기억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억술도 고대에 다 발달을 시켜놔서 그걸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장소에다가 이제 우리 성경 읽어보면 토라를 문지방, 문설주에다도 붙이고 문턱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침대에도 막 다 붙이잖아요. 그 기억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정보와 교류할 때 여기 시냅스에서 호르몬이 나오죠.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줄기가 동아줄처럼 굵어져야 돼요.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거나 끊어지지 않아요. 이런 방식의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세 때까지는 잡독. 왜냐하면 이런 뉴런은 한 1000억 개 정도를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숫자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대요. 지능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뇌는 가소성이 높아서 가소성은 플라스틱 서티라는 단어를 써요. 플라스틱은 구부러지잖아요. 변형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되게 유연하고요. 가변성이 높아요. 그런 걸 가소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IQ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도 뇌 가소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기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에요. 읽기라고 하는 능력은 타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류가 쓰기 시작한 역사가 6,000년밖에 되지 않아요. 6,000년은 진화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읽기에 대한 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읽기만큼은 굉장히 평등하고 공정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읽기는 후천성 이런 걸 후행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획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된 거죠. 제가 읽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제 10살 때까지의 그 환경이 굉장히 읽기에 아주
천혜의 어떤 조건, 환경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나도 됐으니까 전 IQ 높지 않거든요. 잘 몰라요, 제 IQ를. 그리고 IQ가 백분율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 엄청 읽었으니까 제가 한 IQ가 150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자뻑하고 있는데, 아무튼 IQ가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걸 깬 사람이, IQ의 신화를 깬 사람이 하워드 가드너잖아요.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에서 IQ의 이데올로기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뭐 IQ가 몇이고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책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이제 10세 때까지는 저는 잡독을 시켜요. 저희 학교 아이들 과학, 문학, 역사, 예술 전 망라하고 굉장히 얕은 독서를 시킵니다. 10세가 되면 10세부터 20세까지 10년 동안은 분야별 독서를 시켜요. 그래서 역사면 역사, 과학이면 과학. 그래서 이 동아줄이 튼튼하게 생길 때까지 그거